한 나라 전체가 무너질 뻔한 순간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NN, BBC, 로이터, 알자지라까지 모든 세계 뉴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 영상. 그리고 영상 속에서 수천 명이 울고 기도하고 국기를 흔들며 외친 이름. 코리어 코리어 생크 유 코리어. 그 장면을 본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 장면이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자주 잊고 사는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외국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게시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달랐어요. 우리 도시가 살아났어요. 한국의 기술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한 장의 영상 메일.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틴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엔지니어이고 올해 40을 막 넘긴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놔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라 누가 듣고 조작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컸고요. 하지만 그날 그 순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꼭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제 일상은 특별할 것 없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 퇴근, 집안일, 육아. 가끔은 아이들과 놀다가 웃기도 하고 회사 일에 치여 아내에게 짜증을 낸 날은 자책하며 밤새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건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더없이 팍팍한 일입니다. 늘 미래가 불안했고 언젠가 터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관련 특별팀 구성 예정. 국제협력 파견 인원 선발 중.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 전쟁 국가에 설마 우리가 뭘 도와줄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일을 보고도 지나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제 동생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가족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고통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견 지원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뒤 이름도 생소한 도시 체르니히브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리소나텍이라는 중형급 전자부품 업체였습니다. 주로 의료 장비용 칩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으로 삼성이나 TSMC처럼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긴급 요청에 협력하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현지 도착 직전 우리 팀 모두가 별도의 기밀 협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명확했죠. 절대 외부에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일이 단순한 기술 지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전력망 복구라든가 병원 장비 수리 같은 일 말이에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체르니히브 공항엔 군 차량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고 저희는 시내가 아닌 외곽에 위치한 한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모든 출입은 허가된 사람만 가능했고 외부와의 통신도 제한되었죠. 여긴 연구소 같은 분위기네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동행한 통역사 안드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기술 파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제 예상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전 평생 가져왔던 가치관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설 내부는 제가 지금껏 경험한 그 어떤 연구소와도 달랐습니다. 낡고 음산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극도로 정밀하게 관리된 공간이었고 모든 장비는 군사 등급 보안 하에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확인은 물론 정맥 스캔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했죠. 저는 그제야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술 지원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선 뭔가 더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안내한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과학기술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유리 블라디코프라고 소개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스틴 씨, 여긴 의료 장비 수리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부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순환시킬 심장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반도체? 의료 장비가 아닌 국가의 심장? 유리 부국장은 제게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폭격으로 붕괴된 키이우 국립의료센터의 폐허였고 다른 하나는 멀쩡히 작동 중인 전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력망, 통신기지국, 병원, 수술실, 심지어 재난경보 시스템까지 우린 지금 반도체 하나 없이 아무것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 하나의 국가가 응답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한쪽에 놓인 작은 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삼성입니다. 제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삼성이라고요? 제가 어릴 적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보던 그 삼성 말입니까? 그 칩은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라 의료와 통신에 특화된 산업용 초소형 칩셋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며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납품을 포기한 상황에서 삼성은 이 칩을 특별 제작해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유리 부국장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스틴 씨를 포함해 리소나텍의 인력을 부른 이유는 그 칩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공급한 칩을 살릴 수 있는 기술자는 이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손을 놓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한국이라니. 뉴스에서나 듣던 K-반도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한가운데에 들어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분명히 전쟁터였습니다. 벽 너머엔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투기 소리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곳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기술의 실마리가 한국에서 온 반도체라는 사실이
저를 이상하게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면 저도 그 칩을 다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알람 소리도 듣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시작될 작업이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에 유리 부국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짧게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오늘 오스틴 씨가 다룰 설비와 반도체 모듈입니다. 설계도는 전부 한국에서 넘어온 자료 그대로니까 기초 자료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모든 설계가 한국에서 왔다고요?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라 이건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자료에는 SAM-C15H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특수 재난 대응용 칩셋 - 우크라이나 긴급 공급 전용. 문서를 읽는 내내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칩을 만져봤고 반도체 설계도도 수도 없이 들여다봤지만 이런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설계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칩 내부에는 단순한 연산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자가 복구 기능, 전파 방해 회피 기능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계? 유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기술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제 말에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에서 이 칩을 만들기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침묵할 때 한국의 몇몇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긴장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칩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배치하고 회로보드에 연결하는 작업은 몇 시간씩 소요됐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그 정교함을 따라가느라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이상하게도 인간이 느껴졌습니다. 그 납땜 하나하나, 핀 위치 하나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기술팀 보조로 함께 있던 젊은 우크라이나 기술자 마르첸코 알렉세이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스틴 씨,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저 TV나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알렉세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그 나라에서 보내준 이 조그만 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단지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 제가 살아오며 너무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간절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성이 자주 들리는 지역이라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할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참 오랫동안 멀고 조용한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었고 한류 팬도 아니었고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 현대 같은 기업 이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 낯선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한국이 만든 작은 반도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작업이 꽤 늦게 끝났습니다. 조립을 마친 장비를 테스트하던 중 갑작스럽게 전력 오류가 발생했고 저는 알렉세이와 함께 긴급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이라 기술 인력은 절반 이상 철수한 상태였고 야간 근무를 자원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회로를 분해했고 그 과정에서 칩이 과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칩 사실 원래는 군용이 아니라 병원용으로 개발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야 용도를 바꿨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용? 그럼 의료 장비용으로? 알렉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큐베이터나 생명유지 장치용이었대요. 극도로 안정적이고 열에 민감하지 않아야 하는 구조죠. 그 순간 마치 가슴을 누가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칩은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설계한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쟁터 한가운데 보내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한편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인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역 없이 어색한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이어진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이리나라고 했고 이 시설의 행정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오스틴 씨, 혹시 한국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곧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삼성 쪽 기술자들이 곧 여기로 올 거라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곳까지 직접 기술자를 보내겠다고요? 이리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멀리서도 누군가가 아프면 꼭 달려오더라고요. 그게 돈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멀고도 낯선 나라라고만 여겼던 한국이 이 전쟁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하고 살아왔던 걸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국 기업 인도주의 지원 사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보고서 뉴스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IT 지진, 인도 쓰나미, 네팔 산사태, 한국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늘 조용히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해준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한 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흐렸고 바람이 얼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장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직접 그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며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 40분. 시설 입구로 한 대의 회색 밴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남자 4, 여자 1. 그들은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인사를 건네며 장비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끈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던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더니 곧장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스틴입니다. 리소나텍에서 왔고요.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린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은 그날 오후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김정수 팀장은 도착하자마자 회의실 한쪽에 설치된 칠판에 전체 회로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다른 한국 기술자들은 빠르게 장비 상태를 확인하며 각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김정수 팀장과 나란히 앉아 오류 로그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는 웃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이 장비에 달려 있다는 걸 알면 손끝이 더 예민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저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의 말투엔 드러내지 않으려는 슬픔이 있었고, 동시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작업 도중 한국인 기술자들 사이의 대화가 잠시 들렸습니다. 그중 한 젊은 기술자인 한승우라는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귀국하라고 하셔. 위험하다고. 그러자 동료는 말없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치만 여길 떠날 수가 없네. 우리가 없으면 저기 병원도 시청도 못 돌아가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영웅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술자들이었고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간단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동료이고 친구일 그들이 그 책임감 하나로 먼 나라를 건너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병원 시스템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전력망, 의료기기, 응급 시스템.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했던 것은 키이우 제3종합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내온 긴급 요청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2명의 신생아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손끝이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김정수 팀장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안에 끝냅시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 승합차 바깥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멀리서 포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장비를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쥔 태블릿의 화면을 수십 번 넘겨보며 시스템 구조도를 복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들이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드미트리 나자리예프라는 담당 의사는 다급한 얼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지금 인큐베이터 2대가 정전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백업 전원도 몇 시간 전에 꺼졌고요. 신생아들은 지금 보온도 산소 공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수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기술자들은 빠르게 장비를 분해하고 회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과 함께 중앙 제어판을 열고 문제가 되는 전력 공급 모듈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로 완전히 호환이 안 됩니다. 제가 말하자 김정수 팀장이 회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초기 수출형 모델이네요. 지금 우리가 갖고 온 칩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 말은 지금 준비된 칩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한승우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있는 부품으로 직접 설계 변경하면 안 될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김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부터는 말 그대로 레이스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임기응변에 강했습니다. 설계도 없이 눈으로 회로를 파악하고 칩 하나하나의 기능을 기억한 채 맞춤형 개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도와 정확도에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작업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신생아 한 명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은 초조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회로가 연결되던 순간 김정수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원 넣어주세요. 스위치가 켜졌고 인큐베이터의 조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병실을 채우는 그 순간 의료진들은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낯선 땅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건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칩 하나, 그리고 그 칩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쪽에 앉아 땀을 식히던 김정수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은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 2곳의 전력 공급 장비를 복구했고 도심 외곽의 기지국 연결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눈빛엔 어느새 희망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자들과 우크라이나 기술팀, 그리고 저희 미국 엔지니어 팀까지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였지만 한 팀이 되어 움직인다는 감각은 참으로 이상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8시 30분. 우크라이나 내무부로부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전날 복구한 드로히치네 지역의 응급 경보 시스템이 원인 불명의 오류로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습 경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말 그대로 생명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중단되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습 경보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 즉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군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한장교가 다짜고짜 김정수 팀장에게 외쳤습니다. 삼성이 보낸 그 칩. 그게 문제야. 복구 전엔 잘 작동됐던 시스템이 바꾼 뒤부터 이 모양이 됐어. 김정수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 쪽으로 다가갔고 저와 알렉세이 한승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분해를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무렵 제 눈에 익숙한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오류 코드 해시태그 K-VSN-23 데이터 충돌 보호 프로토콜 발동. 이 오류는 바로 제가 리소나텍에서 과거 연구했던 과열 방지용 데이터 충돌 차단 알고리즘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엔 삼성에서 보내준 칩이 장착돼 있었고
그 칩에 들어있는 보호 알고리즘이 경보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누군가 칩을 잘못 설정했거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정수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쪽 설계랑 충돌된 것 같습니다. 삼성 쪽 칩에서 자동으로 발동되는 보호 기능이 기존의 경보 신호를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차단한 거예요. 김 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희 쪽 실수입니다. 초기 세팅에서 해당 조건값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출하했네요. 그의 고백에 장교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기술 하나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마을 하나가 공습 알림 없이 노출됐어. 5명이 죽었고 그중엔 아이도 있었다고. 그 순간 현장은 숨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김정수 팀장을 바라보며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만한 사람들은 없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어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감동받았던 건 단지 잘 포장된 이미지였던 걸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이익을 쫓는 시스템의 일부였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숙소 옥상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기술에 감동하고 인간에게 감탄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제 휴대폰에 한 통의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지원본부 공식 사과문 발표 우크라이나 응급 시스템 오류 관련 책임 인정.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대기업이 이처럼 빠르게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실수를 인정한 일이 제 기억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뜬 사과문은 짧았지만 분명한 책임의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14일 우크라이나 드로히치네 지역 응급 경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해당 사망자 및 유족,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삼성 측의 초기 칩 설정값 미조정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현재 본사 및 현지 기술팀은 시스템 복구와 재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을 반복해 읽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죽은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웃음소리로 채워졌던 작업장은 다시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말수가 줄었고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정수 팀장은 아침부터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작업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죠. 실수였고 결과는 너무 컸으니까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제게 정면으로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오스틴 씨, 저희가 만든 칩 하나로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결과가 이런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함께 자책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어제까지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모든 장비를 분해한 뒤 칩을 완전히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재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을 거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누구도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김정수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테스트 돌려보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경보 신호는 정확히 발동됐고 알림이 끊김없이 송출되었습니다. 현장의 군 장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정수 팀장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이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며 저는 다시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김정수 팀장의 노트북 화면을 엿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 이름이 적힌 텍스트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기억 txt. 그 파일 안엔 아무 내용도 없었고 단지 그 이름 하나만이 파일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기업 이름으로만 기억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생명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술 복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로를 정비하고 칩을 설치하고 신호를 점검하는 일. 기술자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니 그런 일만 잘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지낸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갈 무렵 저는 조금씩 그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기술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키이우 북부에 있는 한 장의 아동 재활센터의 전력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 센터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겨우 운영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이 시설에 대한 우선 복구를 제안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여긴 규모가 작고 군사적 중요성도 없습니다. 복구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김정수 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칩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찡했고 제 안에 있던 어떤 기준들이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저는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전기는 오락가락했으며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좁은 복도를 조심조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기어이 우리에게 달려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코리아에서 왔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한국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수 팀장은 작업을 마치고도 시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센터의 아이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장난 보조기구 몇 개를 직접 손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 일 아닙니다. 제 역할도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공구를 다시 집어들었을 때 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술자이기 전에 사람이었고 그 진심이 아이들의 눈동자에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한승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분이에요. 고치지 말라는 걸 더 고치고 시간 없다고 하면 더 시간을 내죠. 우리한텐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도 우리 회사도 우리 사회도 효율성과 성과, 이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던 건 아닐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 숙소에 도착한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준 작은 그림 한 장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는 붉은 태양 아래 세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그 아래엔 아이의 서툰 영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THANKYOU FOR FIGHTING WITHYOUR HEART. 그 그림을 본 순간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마지막 시스템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을 디뎠던 체르니히브 외곽의 시설부터 키이우 중심부의 병원 통신, 기지국, 재활센터, 공공기관까지 모든 곳에서 다시 불이 들어왔고 신호가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우크라이나 기술팀의 책임자인 세르게이 브루딘이 작업 일지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계는 복구되었고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에 한국이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40일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그저 미국 중형기업의 엔지니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급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믿기지 않았던 건 이 모든 시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무심하게 지나쳤던 한국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수 팀장이 전체 기술진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 귀국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하나둘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쩐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아쉬움, 고마움, 그리고 놓고 싶지 않은 연결. 저녁 무렵 김정수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스틴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미국 기술자가 이 정도로 한국 팀에 스며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술 협력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김정수 팀장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메달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반도체 칩,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사람을 살린 기술자에게. 저는 그 메달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팀, 행정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외부 기술자들 모두가 모여 조용히 식사를 나누고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한승우는 술 한 잔을 들이킨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틴 씨, 이제 한국 한번 오셔야죠. 꼭 오셔야 돼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꼭 갈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졌거든요. 미네소타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아이들은 두 팔을 벌리고 저를 안아주었고 아내는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이제야 진짜 알게 되었구나.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은 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기술을 본 것도 생소한 문화에 적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태도를 그리고 사람들의 철학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동료들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지 뭐. 한국 기술자들이 대단하긴 해. 그냥 홍보가 잘 되는 거 아냐? 저는 그 말에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 기술 하나하나에 그 손끝의 움직임마다 얼마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를. 며칠 뒤 회사 회의 중 전력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기술 설계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은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철학이 모든 설계와 대응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기술에서 배운 겁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그들은 기술을 도구가 아닌 책임으로 봅니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한 그곳에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내에서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기술보다 사람과 가치를 중심에 놓으려 노력했고 동료들에게도 늘 물었습니다.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한편 한국 기술자들과는 아직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정수 팀장은 가끔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새로운 공장 들어섭니다. 기회되면 초청할게요. 한승우는 가끔 제 아이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며 형,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시간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아내와 아이들이 낮잠에 빠진 사이 저는 서랍을 열어 조용히 그 작은 메달을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사람을 살린 기술자에게.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술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느꼈던 공기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사람들의 숨결이 닿을 만큼 포근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 허브답게 복잡하면서도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게 정중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관광이나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싶었던 건 그 기술의 배경이 아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뿌리, 그들이 자라온 땅과 문화였습니다. 김정수 팀장은 제게 서울 한복판의 본사 대신 지방의 한 중소도시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자란 동네이자 자신이 기술을 처음 접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골목길, 오래된 전파사, 낡은 간판이 걸린 식당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라디오를 분해했어요. 전선 하나 바꾸는데 사흘이 걸렸는데 기계가 다시 작동했을 때 눈물이 났었죠.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 걸으며 그 길 위에 켜켜이 쌓여 있는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 후 삼성전자 본사의 한 간담회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승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오셨네요. 근데 여기 와보시니까 뭐가 제일 인상 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계도 기술도 사람도 놀라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용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말하지 않지만
늘 가장 먼저 움직였고 당신들의 철학은 드러내지 않지만 늘 가장 깊이 남더군요. 그 말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공원 언덕에 올랐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고 그 수많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기술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빛들이 결국 우크라이나에도 도달했구나. 그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그 조용한 손길 하나가 먼 나라의 생명을 살렸고 또 다른 기술자를 바꾸었으며 이제는 저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정수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겐 애국심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차창 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배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애국심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재활센터의 아이가 준 국기 색과 함께 적힌 그 문장. THANKYOU FOR FIGHTING WITHYOUR HEART. 이제는 저도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음으로 싸우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